고친의 정수와 모친의 혈액을 어찌 버리겠는가. 화살에 맞은 누나를 뽑아 삼키고 적장을 베어버린 장군. 삼국지 최고의 충격 장면 중 하나죠. 하지만 이것은 소설 삼국지 연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하후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연희와 정사의 간극이 가장 큰 인물, 조조가 평생 가장 신뢰한 남자 하후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후돈의 자는 원양, 예주 패국 초현 사람입니다. 지금의 안후이성 보저우시죠. 조조와 같은 고향입니다. 하후돈과 조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조만전에 따르면 둘은 사촌 관계라고 하는데 조조의 아버지 조숭이 원래 하후씨였다는 기록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후돈이 조조와 어려서부터 친구처럼 지냈고 평생을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후돈의 성격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4세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후돈의 스승을 모욕했습니다. 참지 못한 하후돈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죠. 이 사건으로 하후돈의 강직한 기계가 알려졌습니다. 의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가리지 않는 성격. 이것이 평생 하후돈을 관통하는 특징이 됩니다. 190년 초평 원년 조조가 반동탁 연합군의 일원으로 군무장군을 칭하며 거병했을 때 하후돈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조조는 하후돈을 사마로 삼았어요. 사마는 군사 업무를 보좌하는 직책입니다. 이때부터 하후돈은 조조의 그림자처럼 함께하게 됩니다. 하후연, 조인, 조홍과 함께 조조군 초기 사천왕으로 불리는 하후돈. 그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조가 평양으로 진격했다가 서영에게 크게 패배했어요. 병사가 크게 부족해졌죠. 이때 하후돈이 나섰습니다. 양주로 가서 모병을 했어요. 위험한 임무였지만 하후돈은 성공적으로 병사들을 모아왔습니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화려한 전공보다는 조조가 필요로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이것이 하후돈의 방식이었어요. 하후돈은 백마에 주둔하며 절충교유와 동군 태수를 겸임했습니다. 이 시기 하후돈의 역할은 명확했어요. 조조의 후방을 지키는 것. 조조가 안심하고 전방에서 싸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였죠. 하지만 곧 하후돈에게 평생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194년 흥평원년 조조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조가 도겸의 서주를 치러 간 사이 진군과 장막이 여포를 끌어들여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연주가 순식간에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더 급한 것은 조조의 가족이 견성에 있다는 사실이었죠. 순옥이 다급히 하후돈을 불렀습니다. 하후돈은 적은 병력만 데리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여포와 정면으로 맞붙었어요. 여포는 군사를 물려 복양을 점거하고 그곳에 물자를 확보했습니다. 하후돈은 견성으로 들어가 장막과 연동하려던 자들을 처단했죠. 조조의 가족을 지켜낸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후돈의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이 항복하는 척하다가 하후돈을 사로잡고 보화를 요구한 거예요. 인질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하후돈의 부하 한호가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요하는 군사들을 진정시킨 후 인질범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 명령을 내린 거죠. 응당 국법이 이러하니 어찌하겠습니까? 한호는 눈물을 흘리며 공격을 지시했고 인질범들은 두려움에 항복했습니다. 하후돈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조조가 이 소식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영을 내렸어요. 한호가 한 것은 가히 오랜 세대의 법이요.
지금 이후로 인지를 붙잡는 자가 있으면 모두 함께 공격하고 인지를 돌보지 말도록 하라. 이로 인해 인지를 붙잡고 협박하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한호의 결단이 새로운 군율이 된 거죠. 하후도는 이런 부하를 알아보고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도 뛰어났던 겁니다. 하후돈이 조조에게 얼마나 신뢰받았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후돈은 조조와 같은 수레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조조의 침소에 칼을 차고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암살 위협이 상존하던 시대였습니다. 침소에 무기를 지닌 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 신뢰를 의미했죠. 조조에게 하후돈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분신 같은 존재였어요. 하후돈은 전의를 조조에게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전의는 나중에 조조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한 최고의 호위무사가 됩니다. 하후돈과 전의. 한 명은 군사적 조언과 후방 관리를, 다른 한 명은 직접적인 호위를 담당했죠. 조조가 안심하고 천하를 누빌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하후돈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조가 서주에서 돌아와 여포를 정벌할 때였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기록은 매우 간결합니다. 태조가 서주에서 돌아올 때 하후돈은 태조를 따라 여포를 정벌하던 도중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왼쪽 눈을 상했다. 이게 전부예요. 누가 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유시, 즉 날아오는 화살에 맞았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죠. 반면 삼국지연의는 이 장면을 극적으로 각색했습니다. 하후돈이 여포의 맹장 고순과 40합 이상 싸워 우세를 점했어요. 고순이 도망치자 하후돈이 추격했죠. 그때 여포의 부장 조성이 쏜 화살이 하후돈의 왼쪽 눈에 명중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부친의 정수와 모친의 혈액을 어찌 버리겠는가. 하후돈이 화살째 눈을 뽑아 삼키고 곧바로 조성을 찔러 죽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눈의 시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화살이 눈을 정면으로 관통하면 뇌까지 손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화살을 뽑을 때 눈알이 통째로 나올 수도 없어요. 안구는 여러 조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삼국시대의 의학기술로 이런 부상에서 살아남아 계속 활동했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화살이 정면으로 맞은 게 아니라 빗겨 맞았거나 한 번 튕긴 화살에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눈은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을 거예요. 또는 눈 주변의 얼굴 부위에 맞아 눈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후돈은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의학의 기록에 따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하후연과 하후돈이 모두 장군이었는데 군중에서는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하후돈을 맹하후, 즉 장님 하후돈이라고 불렀어요. 하후돈은 이 별명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화를 내며 거울을 땅에 내동댕이 쳤다고 해요. 하지만 부하들을 죽이거나 처벌한 기록은 없습니다. 거울에만 화풀이했죠. 이것도 하후돈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더 치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전설의 독설가 예형이 조조의 부하들을 놀릴 때 하후돈을 완체장군이라고 불렀어요. 완체란 사지가 멀쩡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애꾸인 하후돈을 비꼬기 위해 한 말이었죠. 하후돈은 이런 모욕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후돈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을 잃었음에도 계속 조조를 위해 싸웠어요. 다만 역할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눈을 잃은 후 하후돈의
주요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진류와 제음의 태수를 겸하고 건무장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안향 후에 봉해졌습니다. 이제 하후도는 최전방의 돌격 장군이 아니라 후방 행정과 방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하후돈의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큰 가뭄과 황충이 덮쳤을 때였어요. 하후돈은 해수수를 막아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소 흙을 지고 장병들을 인솔하여 모내기를 권장했어요. 태수가 직접 흙을 짊어지고 일한 겁니다. 그곳 백성들은 하후돈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물론 전투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198년 해성에서 고순과 장녀에게 공격받은 유비를 구하려 갔지만 패배했습니다. 202년 유비가 서편까지 쳐들어왔을 때 이를 막으러 왔죠. 유비가 방망으로 퇴각하자 이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금과 함께 추격했다가 복병에 당했어요. 다행히 진영에 남아있던 이전이 구하러 와서 유비가 후퇴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방망파 전투가 제갈량의 첫 출전으로 나오죠. 제갈량의 화공에 하후돈이 대패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년 전투였어요. 제갈량이 유비에게 들어간 것은 207년입니다. 5년이나 차이가 나죠. 방망파에서 복병을 친 것은 유비 자신이었지 제갈량이 아니었습니다. 204년 업이 함락되자 하후돈은 복파 장군을 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남윤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남군의 최고 행정관입니다. 조조의 본거지를 맡긴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편의종사라는 특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편한 대로 일을 처리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즉,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조가 하후돈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줍니다. 조조가 위공이 되었을 때 28장군을 두었는데 하후돈이 가장 앞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열이 아니에요. 하후돈이 조조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조조가 전방에서 싸울 때 후방의 모든 것은 하후돈에게 맡겨졌어요. 군량 조달, 병력 보충, 치안 유지, 행정 업무,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것을 총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후돈을 전장의 맹장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그는 화려한 전공을 세운 장수가 아니라 조조 제국의 체계를 지탱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관우나 장비처럼 적장을 패는 영웅이 아니라 순욱이나 순유처럼 조조가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었죠. 219년 조조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비가 한중을 공격했고 하후돈의 동생 하후연이 정군산 전투에서 황충에게 전사한 겁니다. 하후연은 조조군의 주력 장수 중 하나였어요. 그의 죽음은 조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후돈에게는 동생의 죽음이자 조조 진영의 위기였죠. 조조는 직접 한중으로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를 꺾지 못했어요. 결국 조조는 한중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조 인생 최초로 영토를 빼앗긴 거죠. 이때도 하후돈은 허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안심하고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후방을 지키는 하후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0년 정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65세였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주군 하후돈에게 조조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싸우고 함께 늙어간 인생의 동반자였죠. 조조가 죽자 하후돈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후돈을 대장군으로 승진시켰어요. 대장군은 무관 최고 직위입니다.
조조 생전에도 받지 못한 지위를 조비가 준 겁니다. 이것은 하후돈에 대한 예우이자 아버지 조조의 뜻을 잇는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하후돈은 이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220년 6월 조조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하후돈이 세상을 떠났어요. 마치 조조의 뒤를 따르듯이.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조보다 조금 어렸을 것으로 추정되니 60세 전후였을 거예요. 평생을 조조와 함께 했고 조조가 죽자 그도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후돈에게는 충후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직하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하후돈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요? 14세에 스승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였고 조조가 거병할 때부터 함께했으며 한쪽 눈을 잃고도 조조를 위해 싸웠고 조조가 죽자 그 뒤를 따라간 남자 충후. 하후돈의 일생을 한 글자로 요약한 겁니다. 하후돈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자귀는 아들 하후무가 이어받았습니다. 하후무는 조조의 딸인 청하공주와 혼인하며 자연스럽게 높은 신분에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성격이나 학문적 면모에 대해서는 사료에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정사에 남은 기록도 가정 문제로 좌천된 일화가 대부분이어서 하후무라는 인물의 실제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뚜렷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삼국지연의의 하후돈은 용맹한 맹장으로 그려집니다. 눈을 뽑아 삼키고 적장을 죽이고 여러 전투에서 활약하며 제갈량과 여러 번 대결하죠. 하지만 정사의 하후돈은 달랐습니다. 전투 기록은 많지 않고 오히려 패배한 경우가 더 많아요. 대신 후방 행정과 방어에서 뛰어났죠. 정사의 하후돈은 체계를 지탱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저수지를 만들고 백성들과 함께 일했어요. 후방을 안정시켜 조조가 안심하고 전쟁할 수 있게 했죠. 편의종사의 권한으로 독자적 결정을 내렸고 28장군 중 최고 서열에 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나관중은 하후돈을 용맹한 장수로 그렸을까요? 첫째, 조조 진영에 화려한 무장이 필요했습니다. 유비에게는 관우와 장비가 있었죠. 조조에게도 그런 캐릭터가 필요했어요. 둘째, 눈을 잃은 애꾸는 장군이라는 특징이 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죠. 셋째, 행정 이야기는 소설로 쓰기 재미없습니다. 전투 장면이 훨씬 흥미진진하니까요.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개의 하후돈이 있습니다. 소설 속의 하후돈은 누나를 삼키고 적장을 베는 용맹한 맹장. 역사 속의 하후돈은 후방을 지키며 조조를 평생 보필한 충직한 신하. 둘 다 하후돈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하후돈을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조가 신뢰하고 의지한 것은 역사 속의 하후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후돈은 화려한 전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관우처럼 만인의 장수를 베지도 않았고 조은처럼 단기 필마로 적진을 누비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조조의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전쟁은 전방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후방의 안정, 군량의 보급, 백성의 지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후돈은 바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후돈의 일생은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충성은 화려한 전공만이 아닙니다. 주군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것. 명예보다 실리를, 개인의 영광보다 전체의 승리를 택하는 것. 하후돈은 전장의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가장 신뢰한 사람이 되었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220년 6월 하후돈은 조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했으니 죽음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했는지 모릅니다. 1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후돈을 기억합니다. 눈을 잃은 애꾸눈 장군이 아니라 평생을 충직하게 살다 간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후돈을 더 좋아하시나요? 소설 속의 용맹한 장수인가요? 아니면 역사 속의 충직한 신하인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